네,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만 보았어요.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 들어가면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요. 자, 390페이지 밑에 보시면 임차권이 있는데, 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이니까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등기 없이 효력을 발생하는 대신에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임차인들의 지위 안정을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등기를 통해서 공시가 됐으니까 이제는 제3자에게도 대행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 할 때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임차권도 이제 등기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제 등기가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이란 해서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 이거 계약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죠. 사용료가 바로 차임이라고 하는 거죠. 차임. 그러니까 차자는 빌리차고 임자는요 대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할 때 그 임이죠. 그래서 사용 대가가 우리는 차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임대차를 이제 월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월세를 지급해요. 사용료를 지급하면 이게 임대차가 되는 거죠. 그럼 전세하고 임대차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전세 같은 경우는 한 번 큰 돈, 목돈을 지급하고 따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차는 이제 달달이 보증금이 얼마가 들어갔든지 간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이제 우리는 월세, 즉 임대차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전세라고 하는 것이요. 전세를 들어갔는데 월세 안 주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아파트 전세 들어갔다고 해서 집주인이 등기 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건 물건이 아니죠.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채권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전세권 등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된 전세권은 채권으로 취급해요. 등기가 안 됐으니까 물건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등기되는 전세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용익물건이라는 게 많지가 않고요. 현실은 다 임대차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객체해가지고 이것도 용익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보상용, 용익권 등기는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대항력이 발생한다.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요, 밑에 보면은 이제 내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대항력. 요건 조금 이따 하고요. 밑에 3번 보시면 임차권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도 있고 임차물을 전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임대차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민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지상권을 양도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 동의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권리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지만은 임대차는 채권이다 보니까 지상권, 이런 물권보다는 지위가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이전할 때는 임대, 집주인의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시고요. 3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1번 내용을 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예전에 우리가 대항력 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갑이 이제 임대인이에요. 집주인이다. 임대인이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임차를 들어옵니다. 임차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X 부동산에 대해서 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을은 갑한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임차인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죠. 만약 이 사람이 소유자다 그러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임차권은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 갑이 만약에 제3자 병에게 이걸 양도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돼 있는 임차 같은 경우는 임차권은 을은 병에게는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병이라는 사람이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제 등기가 돼서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대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대항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요, 임차권 등기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전세도 등기 안 해주는데 무슨 임대차를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 안 해줘요. 등기 안 해주니까 부동산 임차인의 지위가 이제 약화가 되는데 주인 바뀌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주택이라든지 상가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지위는 훨씬 더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등기 안 해줘가지고 집주인 바뀌면은 나가야 된다. 그러면 주거 안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든 이제 특별법에 등기가 없이도 이 사람이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봤더니 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임차인이 있다는 것이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지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공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하면서 동시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봤더니 갑이 소유하는데 을이 살고 있더라 이거죠. 그 집에서. 그러면 세입자가 있다는 게 공시가 되는 거죠. 세입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꼭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점유와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되기 때문에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될 테니까. 등기는 임대인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이 도움 협조를 안 해주면 등기를 못 하지만 그래서 등기가 일반적으로 거의 안 돼 있죠. 그런데 전입신고 같은 건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에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세입자가 있다는 것이 외부적으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항력을 인정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해서 등기 없이 점유와 주민등록에 의해서 대항력을 인정하기 위한 특별한 법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점유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간다는 거죠.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그 주택에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그다음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이 길이라는 건 다음 날이 됩니다.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양가로 4번을 하기 위해서 잠깐 앞을 한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는 등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등기법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양가로 4번 보시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을이 이 주택에 대해서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 근데 2년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이 얼마였냐? 보증금이 이제 1억입니다. 1억. 보증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월세는 월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 월 100만 원에 월세를 내면서 보증금이 이제 1억이었어요. 그래서 2년 계약을 했는데 이제 2년이 다 왔어요. 2년이. 만약에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도 있는 거죠. 뭐 보증금 없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2년 다 됐으니까 계약에서 뭐 갱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보증금이 1억인데 이 사람이 보증금이 이제 다 기간이 됐는데도 보증금을 안 줘요. 보증금을. 자, 보증금을 안 주면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할 텐데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에서야 안 나가도 돼요. 돈도 안 받은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보증금 받기 전에는 계속 점유할 권리는 있지만요. 대신에 뭐예요? 이사를 못 가는 거죠. 이사를 못 가는 문제가 생겨요. 점유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새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만약 이 사람이 점유를 상실한 이사를 가는 순간 점유가 상실돼 버리잖아요. 사무가 상실돼 버리니까 대항력이 소멸돼 버려요. 대항력이 소멸돼 버리면요.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등기되어 있으니까 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점유와 주민등록에서만 공시되고 있다 보니까요. 만약에 점유를 상실해 버리고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이 옮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항력이 상실되고 대항력이 상실되면 보증금 1억도 우선 변제를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점유에 의해서 즉 점유에 의해서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꼭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럼 이사를 가버리면 보증금 우선 변제를 못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등기에서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사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사 가도 상관없는데 점유에서 공시되다 보니까 이사를 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임대차 계약이 다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사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요. 등기가 되면은 이사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원래 등기는 요 기간 동안에 등기는 임대인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임대인의 도움 없이 이 사람이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떤 거냐? 이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다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요, 법원에 나 이사 가게 좀 해주세요. 등기만 되면 이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사 갈 수 있도록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혼자가 신청해요. 그러면 이 법원에서 나 불쌍하구나 이사 가게 해주마 해가지고요.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해줘라 라고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려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명령은 하나의 재판 형식이에요. 임차권 등기 결정. 이렇게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해줘라 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명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 이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때 이 등기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라고 해요. 그럼 요 등기는요, 법원의 명령이라는 말이 있지만요, 이의신청이란 말이 여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원의 명령이라고 하지 않고요, 촉탁에 의한 등기래요.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관이 이루어진 등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임차권 등기 명령의 등기입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의 등기에 이건 등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임차권 시간에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임대차 등기에,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는요, 일반적인 임대차 등기를 할 때는 임대차 때 보증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보증 없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대차 등기에서는요, 차임이 있어야 돼요. 차임이 없으면 이건 임대차가 안 돼버리기 때문에 차임은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등기를 할 때. 임차권 등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증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 사항이에요.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임차권 등기요.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이 없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사 가면 보증금 우선 변제를 못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보증금 없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보증금 우선 변제.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당권 등기하고 굉장히 유사해져요. 저당권이 뭐예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잖아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를 했을 때 이 등기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살아야 안 살아요? 이사 갔을 거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주택에는 이제 아무도 안 살아요.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요, 용익권으로서의 등기가 아니라 이 보증금 1억 원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당권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등기에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예요? 보증금이죠, 보증금. 저당권 등기는 채권이 없는 보증금은 저당권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등기는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를 할 때는요, 반드시 보증금을 기록해요. 보증금. 일반적인 임차권 등기에서는 보증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줘도 되지만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보증금을 적습니다.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니까. 더 이상 이 등기는 용익권적 기능은 없어요. 오로지 담보적 기능밖에 없는 등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사특별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개념이죠. 주택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서 종료,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거예요.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이 이사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주게 되면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여기는 반드시 기록돼야 될 것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여기는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써야 될 내용. 그럼 임차권 이전 등기인데 우리가 앞에서요. 임차권은 이전할 수 있어요. 네. 임차권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을 때요. 되어 있으면은 우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임차권을요. 병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물론 양도하려면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되면 임차권을 일단 소멸하죠.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소멸했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임차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임차권 등기가 말소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소멸한 임차권을 근거로 해서 등기를 이전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임차권 이전 등기가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요 등기 넣습니까? 당연히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하는 등기죠.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보증금을 아직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이루어진 등기, 이 등기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이루어진 등기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기초로는요. 이전 등기를 못합니다. 만료됐으니까. 자,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진 임차권 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이미 소멸했어요. 소멸했기 때문에 이 임차권을 기초로 해서 이전 등기나 임차물의 전대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놓으면 이걸 전대라고 하는데 이런 등기는 아직 못합니다. 임차권은 일단 소멸을 했기 때문에요. 자, 임차권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이죠, 저당권. 용익권에서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저당권, 담보물권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저당권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외의 등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등기죠. 저당권은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저당권자는 보통 금융회사들이에요. 개인이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할 줄을 몰라요. 설정을 못 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금융회사들이 저당권자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을은행 가서 그러면은 을이 이제 3억 원을 이제 빌려줘요. 그러면 채권을 이제 발생하는 거죠. 3억 원의 채권. 그럼 3억 원의 채권, 이렇게 3억 원의 채권 채무, 그러니까 금전에 대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요, 우리는 소비대차라고 해요.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차 관계, 대차라는 것은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예요. 대차, 빌려줄 때 빌릴 차에서 대차 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소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용대차하고 여러분 민법에서 그 불공정한 법령이 하다 보면은 사용대차, 임대차 이런 것들이 사용대차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임대차는 뭐냐면요. 사용대차하고 임대차는 빌린 사람이 그 빌린 물건을 그대로 갖다 주면은 그것은 사용대차, 임대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빌리면 어떻습니까? 그 책을 갖다 주는 것이지 그 책은 내가 갖고 새 책을 사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빌린 물건 그것을 그대로 반환하면은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은요.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사용료를 주면은 임대차, 사용료를 안 주면은 사용대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공짜로 사용하니까 무상. 이거는 사용료를 주는 거죠. 사용료를 주니까 유상. 여기서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소비대차는 뭐냐면요. 빌린 물건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빌린 물건은 내가 갖고 똑같은 가치를 받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3억을 빌렸어요. 그럼 돈 갚을 때 내가 빌린 3억 원, 이 돈을 갚는 게 아니죠. 이건 내가 갖고 똑같은 3억 원을 맞춰서 반환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우리는 소비대차라고 해요. 쌀을 한 가마니를 빌렸어요. 그러면 그 쌀은 내가 먹죠. 그럼 나중에 갚을 때는 또 다른 쌀을 갖다 주잖아요. 이건 다 소비대차가 되는 거죠. 이건 소비대차라고 해요. 그러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우리는 소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빌렸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3억 원의 채권을 해서 담보를 잡는 거죠.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X부동산이 시가 한 5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요. X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거죠. 담보를 잡아가지고 만약에 제때에 3억 원, 변제액에 3억 원을 갚지 않으면 이 부동산을 경매에서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죠.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이걸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요, 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돈을 빌리는 계약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또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X 물건을 담보로 제공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2억밖에 안 돼요. 2억밖에 안 되면 이 사람이 거절하겠죠.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그럼 적어도 어떻습니까? 3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담보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X부동산에 대한 이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채권이 이게 주된 권리죠. 을은 저당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이것이 주된 권리고요.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죠. 그러면은 채권을 발생시키는 소비대차 계약은 주된 계약. 저당권을 발생시키는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없는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주된 권리가 없는 종된 권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저당권이 없는 채권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존재할 수 있죠. 담보 안 잡고 그냥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담보 안 잡고. 그래서 원래 저당권을 잡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만 소멸시킬 수 있겠어요? 채권은 남겨두고 저당권만 소멸시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죠. 그냥 저당권 경매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되고 있는, 그러면 이 저당권에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을 우리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채권은 남겨놓고 저당권만 소멸시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담보 채권이 되는 거죠. 담보 없는 채권. 그래서 저당권 없는 채권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채권 없는. 그러면 여러분 전세권도요.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또 담보권이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 없는 전세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채권 없는 담보권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전세권이 없는 전세금 반환 채권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건 존재할 수 있죠. 저당권 없는 채권 존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없는 전세금 반환 채권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만 소멸시키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길 수는 있어요. 저당권을 소멸시켜버리고 채권만 남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채권을 소멸시키는데 저당권만 남을 수는 없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는데 전세권만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럼 저당권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럼 설정 계약에 따라서 이제 저당권 등기를 할 텐데 저당권 등기는 현재 소유자, 저당권 처분액이니까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자면은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면은 을구에 을 앞으로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설정 등기를 하게 되겠죠. 자, 저당권 설정을 할 때는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그럼 저당권 등기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채권액이죠. 채권액. 피담보 채권액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게 3억이죠. 3억.
그래 이걸 보고 어떻습니까?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얼마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겠구나. 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자가 들어온다든지 전세권자가 들어올 때 내가 얼마까지 빌려주면 되겠구나. 내가 후순위로 받아가니까 다 공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금이 반드시 적어져 있어야 되겠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저당권에 있어서는 채권액이 반드시 있어야 돼. 피담보 채권액. 자, 이걸 기초로 해서 보죠. 자, 저당권의 개념은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점유를 이전해 주지 않아요. 점유는 하지 않으면서 맨 마지막에 우선 변제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 설정자는요. 저당권은 채권에 항상 부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채권자만 저당권자가 될 수 있어요. 채권이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당권자는 이제 채권자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저당권 설정자예요. 갑이 돈을 빌립니다. 갑이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근데 갑이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리는데요. 갑이 돈을 빌리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아버지 집을 담보로, 아버지가 소유하는 X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못난 아들 하면 아들 돈 빌리는데 사업자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집 담보로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채무자는 아니에요. 돈은 아들이 빌린 거죠. 아들이 채무자고 나는 채무도 지지 않으면서 내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물상보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요,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채무는 부담하지 않지만 만약 갑이 을에 대해서요 돈을 못 갚으면 어떻습니까? 은행에서는 내 집, 병의 집을 경매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당할 집이, 자기 집이 강제 집행을 당하잖아요. 이걸 책임이라고 해요. 우리가 병은 채무는 없지만은 결국 갑이 돈 안 갚게 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책임은 있고 채무는 없는 사람, 그 사람 물상보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집은 어떻습니까? 병의 집이니까 병이라는 사람의 이제 소유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을 이제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물상보증인이 설정해 주면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갑과 병이하고요. 갑과 을이에요. 을과 병이 합니까? 병이 자기 집을 설정해 주는 거잖아요. 아들이 혼자 가가지고 아버지 집을 담보로 제공해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가야 될 거 아니야. 내 부동산 저당권 설정하니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은 이제 둘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는 병집을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시차겠죠. 자기 집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을. 채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요. 갑이 돈을 빌릴 때도요. 그러니까 갑이 돈을 빌릴 때 병의 물건을 설정해 주잖아요. 그럼 여기는 반드시 적어야 될 게 뭘 적느냐? 채무자를 적습니다. 채무자는 갑이었죠. 그러니까 갑 이렇게 적어요. 저당권 설정할 때는 물상보증인 설정해주면 채무자가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도 반드시 기록합니다. 피담보 채권도 기록하고 채무자를 기록해요. 그럼 만약에 갑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어떻게 되냐? 갑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갑이 설정을 하면서 이 사람이 채무자잖아요. 채무자가 설정하면 채무자를 그러면 안 적어도 되느냐? 이때도 채무자를 적어요. 채무자는 반드시 적습니다. 채무자가 설정하는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요. 저당권은 그대로 두고요. 채무자만 바뀔 수는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갑의 재산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요. 갑의 재산으로. 그러니까 갑의 이제 물건이 지금 갑의 물건 저당권 설정됐죠. 근데 돈은 이제 갑이 갚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가 대신 갚겠다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대신 갚겠다고요. 그럼 채무자가 어떻습니까? 갑에서 병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반드시 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걸 기초로 해서 밑에 객체 보시면요. 저당권의 대상은 부동산의 일부는 오른쪽에 있죠. 부동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부동산의 특정 일부는 용의권만 된다고 했어요. 용의권만 되기 때문에 저당권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는 안 됩니다. 그럼 왼쪽에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요. 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상용, 보존득기, 용의권득기, 상속득기, 보존득기, 상속득기, 용의권득기 이것만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경매가 가능하고 따라서 지분만에 대한 저당권득기도 가능하다. 3번 농경지는 전세권만 안 됩니다. 전세권만 안 될 뿐이고요. 4번 보시면 동일 부동산을 이중으로 설정했는데 여기서 이중은 이런 거죠.
을한테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에 이 부동산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아직 담보가치가 7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해가지고 병은행 가가지고 이거 빼고요. 이제 A라고 쓰죠. 다른 은행 가서 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자가 또 비쌀 수가 있는 거죠. 이자가. 그래서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세나 지상권은 1순위 전세, 2순위 전세 이게 안 되는 거죠. 용의권은 배타적, 사용을 전제로 하니까. 근데 저당권자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해도 사용하는 사람은 동일하잖아요. 동일하기 때문에 1번 저당, 2번 저당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신청은 넘어가고요. 신청은 이제 등기고리자, 등기부자 이제 공동 신청한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건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4번 보시면 평가액이 있는데요. 만약에요. 이게 피담보 채권이 되는데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이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진 권리에 대해서요. 저당권 설정하는데 이 권리는 반드시 돈을 빌려주고 생기는 채권일 필요는 없고요. 금전 채권일 필요 없고 어떤 물건에 대한 인도 채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고요. 다른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 물건 인도 채권, 뭐 10억짜리 물건에 대해서 이전해달라, 인도해달라는 채권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X 부동산에 대한 인도 채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금전 채권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항상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평가액을 적습니다. 평가액을.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에서 등기관은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은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금전 채권이면 당연히 금전 채권액을 피담보 채권으로 적지만은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라면 이렇게 금전 채권이 아니라면요. 그 평가액, 그 채권을 이제 금전으로 환산하는 거죠. 환산했을 때 그 평가액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담보 채권액은 기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은 이제 수반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부정성 수반성이죠. 그러니까 채권이 없는데 저당권만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부정성이죠. 반드시 저당권은 채권을 존재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정성이고요. 그럼 채권이 이전되면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을 병한테 이전해요. 그럼 채권 그 3억 원을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3억만 이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럼 을은 채권 없는 저당권을 갖게 되잖아요.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이전되면 당연히 저당권도 함께 이전돼야 되는 것이죠. 수반성이죠. 수반성. 그래서 저당권은 중간에 오른쪽에 보면 첫 번째 오른쪽 보시면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리하여 이전할 수가 없다. 항상 저당권은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채권 이전되면 저당권도 함께 이전돼야 되지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채무자 해가지고요.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채무자를 기록을 하는데요. 거기는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 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만 기록을 합니다.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한다. 그럼 여기서 연대 채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연대 채무. 연대 채무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보통 이제 연대 채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세 사람이요. 갑으로부터요. 3억 원을 빌립니다.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3억 원을 빌려줍니다. 3억 원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지분을 부담 지분이 내부적으로 111이에요. 그래서 1억씩을 내부적으로요, 이제 갚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3억을 빌려주면 이 사람이 1억 갖고 이 사람 B가 1억, C가 1억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은 3억을 빌렸을 때는요, 그러면 돈을 이제 갚을 때는 3억 원은 1억짜리 3개로 나눌 수가 있죠. 이런 때는 성질상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채무가 되면 어떻게 돈을 갚냐면요. 갑한테 돈을 갚을 때는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3억 원을 그냥 단순히 돈을 빌리면요. 돈을 갚을 때는요. 얘는 1억 갚으면 되고요. 얘도 1억 갚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1억만 갚으면 돼요. 단순히 그냥 3억을 빌려줬을 때는. 자, 그럼 만약에 C라는 사람이 자력이 없어요. 무자력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갑은 3억 빌려주고 2억밖에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줄 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언 부담이 커지잖아요. 근데 돈 빌려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돈을 어떻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빌릴 때 그냥 단순히 돈을 빌려주면은 1억씩 받게 되니까 이러니까는 담보력이 떨어져요. 보장이에요. 우리 담보라는 말은 보장이라는 단어로 고쳐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채권에 대한 보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연대로 묶습니다. 그래서 연대 채무, 너희들 연대 채무를 부담해라. 연대로 묶어버리면요. 3억을 빌려주게 되면요. 3억을 빌려주면, 연대로 묶어서 3억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냐. 갑은요, A한테 3억까지 청구할 수가 있게 돼요. B한테도 3억, C한테도 3억까지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3억에서 9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사람한테 최대 3억까지 다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3억 받아내면 얘들은 이제 돈 갚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얘들은 이제 A가 이제 B, C한테 1억씩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C가 무자력이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A는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2억을 받고요. 얘한테 1억 받고 이렇게 해서 돈을 3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얘도 부자적이에요. 근데 A가 돈이 많아요. A한테 3억을 다 받아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연대로 묶어놓으면요. 사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갑은 오히려 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각 당사자에게 최대 3억까지 다 이제 청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적 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를 늘림으로써 채권의 담보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채무를 부담하면요. A도 어떻습니까? 3억을 부담해요. 최대. B도 3억, C도 3억.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A는 여기서 3억을 다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3억을 받는 방법이 1억, 1억, 1억 이렇게 받을 수 있고 300 이렇게 받을 수 있고 120 이렇게 받을 수 있고 102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3억을 받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거죠.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보통 돈을 빌려줄 때는 연대로 묶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A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걸로도 부족해요. 세 사람 다 돈이 없어버리면 어떻습니까? 3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건 어떻습니까? 물적 담보예요. 물건을 담보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도 세 사람을 연대로 묶었는데도 세 사람이 다 자력이 없으면 돈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침 보니까요. A라는 사람이 X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5억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로 묶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저당권, 담보까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X 부동산에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설정 등기를 할 때 이때 채무액은 얼마가 되요? 그러면 여기서 피담보 채권액은 3억을 쓰는 거죠. 3억까지 부담하잖아요. 1억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거 경매했을 때 최대 3억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3억을 적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연대채무자잖아요. 연대채무자. 연대채무자라고 하더라도요. 연대라는 말 어차피 혼자서 빌려도 3억이고 연대채무자로 빌려도 어차피 3억이잖아요. 근데 괜히 어려운 말 연대채무자 그러면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단순히 채무자로만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빌렸어도 혼자서 빌리면서 A가 혼자서 빌리면서 X 부동산을 담보를 했을 때도 3억이라고 적고 채무자라고 적듯이 연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요. 결국 어떻습니까? X, 이게 A에 있을 때 여기도 피담보 채권은 3억이라고 적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자라고 적는 거예요. 연대 채무자라고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채무자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그래서 반드시 채무자는 단순히 채무자라고만 적는 것이고요. 밑에는 근저당권이죠.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요. 이제 피담보 채권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우리는 보통의 저당권, 일반적인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피담보 채권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을요, 우리는 근저당이라고 해요. 그럼 근저당은 이런 겁니다. 근저당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3억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3억을 빌리게 되면, 갑이 3억을 빌리면 3억을 나중에 였으니까 이따가 1년이든 3억을 갖게 되면 3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액이 3억으로 확정되어 있는 채권, 확정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보통의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근저당권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요. 3억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듭니다.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요. 이때는 근저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그냥 3억을 빌리면 3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1년 약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돈이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거죠.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통장 잔고는 플러스일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임대업자인데 돈이 이게 한 50억 정도 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차인들이 갑자기 다 나간대요. 그럼 보증금 나가다 보면은 현금이 0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50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굶어 죽어서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 사람은 이 물건을 담보로 은행에서 마이너스 3억짜리, 이게 50억짜리예요. 그럼 마이너스 3억짜리 은행에 마이너스 3억짜리 통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은행에서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50억짜리잖아요. 마이너스 3억짜리 충분히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억짜리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현재 통장 잔고는 플러스죠. 플러스 되었으면 마이너스 될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가 되고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1년 계약을 해요. 1년 계약을 했으면 이때 마이너스 최고가 마이너스 3억짜리니까 이게 마이너스 3억이라고 하면은요. 최고 한도가 마이너스 3억이면은 이때는 1년에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뺐다 썼다 하니까. 이렇게 장래 얼마가 될지 모르는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근저당권이 됩니다. 근저당권.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건물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 근저당권이 되는 거죠. 근저당권. 그럼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3억을 다 채웠어요. 다 채우게 되면 원래 보통 끝났을 때 0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3억이 딱 됐다고 해보죠. 마이너스 3억이니까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돈을 못 갚았으니까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 경매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은행에서 경매하는 게 아니죠. 3억이니까 이제 이자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50억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년 연장해주고 마이너스 한도액을 5억으로 늘려주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5억 늘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50억짜리니까. 그러면 이자가 계속 쌓이니까 은행은 어차피 이자 먹고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1년 지났는데 마이너스 5억 다 채웠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또 마이너스 10억으로 한도액을 늘려주면서 또 연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경매해가지고요. 한 30억은 최소한 나온다면 30억까지는 계속 연장해줘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30억 다 차면은 그때 경매도 늦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근저당권이 됩니다. 근저당권. 그럼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 편하죠.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굳이 이때 넣습니까? 내가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식이죠. 받는 식이고. 이때만 이제 돈이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3억을 빌리면 이자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씩 갚아 나가면 이자로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리는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이 더 유리한 거죠. 빌려주는 입장에서도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빌려주는 입장도 여러분이 나중에 저당권을 하다 보면요, 이 지연이자예요, 지연이자. 그러니까 채권액이 있고 이자까지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계속 무한대로 늘어나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버리면요 후순위 담보권자들이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당권 시간에 배웁니다. 지연이자는 1년분만 우선 변제를 받도록 합니다. 지연이자는 1년분만 우선 변제를 받도록 해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할 때는 원본을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이자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순이자는요 이 사람이 얼마 우선 변제 받을지를요 원본과 이자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연이자는 계속 늘어나 버릴 거 아니에요.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버리면은 이 사람의 예상을 넘어가는 지연이자가 너무 커져 버렸을 때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1년분으로 제한을 해놔요. 제한.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되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3억 해가지고 채권 최고액 3억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최고 한도액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요. 3년분의 우선 변제를 받아가든 3년분의 지연이자를 우선 변제를 가져가든 5년분의 지연이자를 우선 변제를 가져가든 후순이자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우선 변제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후순이자는 요것만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최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이자를 무한대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도 유리해요. 유리하니까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그러면 여기 최고 한도액에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죠?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포함돼가지고 무조건 여기까지만 우선 변제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을 빌리면요.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때요. 3억짜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계산해서 한 3억 3천짜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요. 근저당으로 하는 것이요. 이자도 무한대로 다 이 범위에서는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은행도 유리해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입장이나 빌려주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확정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자가 서로에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다 근저당이에요. 확정 저당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90% 이상은 다 근저당이 되는 거예요. 근저당 개념만 좀 보죠. 방금 했죠. 자,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한 소멸하는 자, 불특정 장래 채권만 체크하시면 돼요. 장래 얼마가 될지를 모르는 채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것이 근저당이 된다는 거죠. 근저당. 그러니까 뭐 쉽게 부동산에 대해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이게 근저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청정보예요. 신청정보에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신청정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요. 일반적인 채권 같은 경우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액을 적지만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채권 최고액을 적습니다.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한도액이 되겠죠. 통장에서. 그다음 채무자 반드시 기록하고요. 그 다음 이것은 보통의 저당이 아니라 근저당이다 라는 걸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저당이 아니라 등기 원인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채권액 대신에 채권 최고액, 채무자도 반드시 적습니다. 2번 보시면요.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은요. 채권자가 만약 여러 명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최고 한도액은 얼마? 마이너스 4억. 이 사람 채권 한도액이 마이너스 5억. 이 사람 채권 한도액이 마이너스 2억. 채권자가 여러 명이가 채권 최고액 따로따로 구분해서 적으면요. 우리가 등기를 보면서 쉽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놓으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내가 도대체 얼마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될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토탈 얼마냐 이거죠. 토탈 얼마냐. 그래서 이건 토탈이 이제 마이너스 11억이 되겠죠. 이렇게 단일하게 적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야 뒤에 돈 빌려준 사람이랄지 이 물건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딱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요, 채권자가 여러 명,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합니다. 구분하여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단일 위에다가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단일하게 기록한다. 3번은 또 우리가 앞에서 했죠.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연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채무자라고만 기록한다. 현실은 대부분이 다 근저당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저당권에 있어서는 공동저당이 안 나왔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면 이제 공동저당도 다루게 됩니다. 공동저당은 현실에서는요, 만약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Y 건물이 있습니다. 보통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은요, 은행에서는요, X만 담보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이 사람이, 이게 10억짜리고요, 이것도 10억짜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를 빌리느냐? 3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만 담보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건물만 담보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은행에서는요, 토지만 또는 건물만 담보로 잡질 않아요. 둘 다 같이 담보를 잡습니다. 항상.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함께 담보를 잡지 하나만 잡질 않아요. 하나만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굉장히 여러분이 민법 시간이 힘들어지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법정지상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둘 다 한꺼번에 다 담보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경매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요, 담보를 잡을 때 항상 같이 담보를 잡습니다. 같이 담보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저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있으면 다 공동저당이에요. 근데 공동저당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에 공동저당 등기를 또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각종 등기의 절차,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했어요. 권리.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소유권, 그리고 이 시간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개념과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봤어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등기는 최초 이루어지는 것이 보존 등기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만약에 갑 앞으로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 우리가 보존 등기 절차를 다뤘어요. 그럼 보존 등기 할 때는 어떻습니까? 표제부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도 기록해요. 이것이 서초동 100번지. 100번지로서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330제곱미터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해가지고 여기는 표제부에 기록되는 거죠. 표제부 일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제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갑부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보았고요. 만약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해가지고요.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넘깁니다.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요.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다뤘던 거죠.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을구에 기록할 거 아니에요. 을구에 일해가지고 A 앞으로 저당권 설정하면 A 앞으로 저당권 이제 설정 등기를 하게 되죠.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이렇게 피담보 채권액을 기록을 하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또 전세권을 또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전세권. 그러면 이 해가지고 전세권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해가지고 B 앞으로 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전세금이 5억 원이다. 그럼 우리가 다뤘던 것은 이런 거죠. 처음에 보존 등기 절차.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다음에 권리의 주체가 변경됐을 때 이전 등기 절차.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에 대한 등기 절차를 다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를 다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을요, 세 가지로 다시 사항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등기 기록이 갑부, 아니요, 표제부, 갑부, 을구로 구분될 수 있지만은 사항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동산 표시가 기록이 되고요. 표제비 기록되죠. 표제비에는 이제 부동산 표시가 기록되죠. 표제비에. 부동산 표시를 기록할 때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되는 건 권리가 기록되죠. 저당권, 전세권, 소유권, 권리가 기록이 돼요. 근데 권리만 기록되는 게 아니죠. 권리를 기록할 때는 권리자들도 기록을 하죠. 권리자, 갑, 을, A, B 기록되죠. 그러면 A, B, 갑, 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이 기록이 돼요. 그럼 등기 명의인을 기록할 때는 우리가 등기 기록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자연인이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기록을 하죠. 등록번호.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기록이 돼요. 이제 권리를 기록할 때는 만약에 저당권을 기록한다, 전세권을 기록할 때는요, 피담보 채권액, 또 전세금 이런 것도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권리를 기록할 때는 채권액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세금 이런 것도 기록이 되고요.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차임 이런 게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럼 등기 명의인과 권리는 이것은 갑부나 을부에 기록되는 거죠. 우리는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등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가 기록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 등기 명의인 권리는 갑구나 을부에 기록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건 뭘 배웠냐면요. 이렇게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설정 등기는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우리가 종료할 때요.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뭘 다뤘냐면요. 기입 등기 절차를 다룬 거예요. 기입 등기. 기입 등기. 그래서 등기에는 크게 우리가 등기 종류에서 일반적인 등기가 종국 등기고 종국 등기 이외에도 옆에 가등기라고 되어 있으면 가등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국 등기고 가등기가 있는데 일반적인 등기 그러면 종국 등기를 말하고 종국 등기는 다시 여러 가지로 구별하는데 이렇게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기입 등기가 있습니다. 기입 등기. 그럼 기입된 지금까지는요. 기입 등기 절차를 다룬 거예요. 그럼 이 기입 등기는 어떻습니까? 등기라는 것은 실체 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이잖아요. 실체 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실체 관계하고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치가 됐어야 돼요. 그럼 일치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일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불일치가 돼요. 불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죠. 만약에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요. 이 매매가 통정 호입 표시를 위한 가장 매매예요. 가장 매매는 어떻습니까? 지금 소유자 누구예요? 등기가 무효니까 갑이죠. 왜 어떻습니까? 갑인데 우리는 누가 소유자로 보여요? 등기부상으로는 을이 소유자로 보이잖아요. 빨리 이거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죠. 이게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입등기가 실체관계에 일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실체관계하고 불일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불일치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실체관계에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실체관계에 일치시키는, 부합하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일치시키는 등기. 지금부터는 요걸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이 있어요. 유인물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각종의 등기 절차에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시 등기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밑에 이렇게 돼 있죠. 이 기입 등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보존, 설정, 이전, 이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하고 불일치했을 때 그 실체 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시 등기 돼. 이거 유인물만 지금은 잠깐 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거는 우리가 등기 종료 시간에 잠깐 했어요. 그러면은 이 일치시키는 등기의 종류는요. 불일치하는 모습에 따라서 일치시키는 등기의 방법이 틀려져요. 그래서 만약에 일부만 불일치해요. 전부가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불일치합니다. 그럼 일부 불일치한다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서초동 100번지들이 100번지는 맞아요. 면적도 맞아요. 그런데 원래 지목은요. 대가 아니라 전이에요. 전. 전인데 지금 대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중에서 지목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일부만 불일치한 거죠. 나머지는 다 일치한데. 그리고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는데 성명하고 주민번호는 맞아요. 근데 주소만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일부만 불일치한 거죠. 또 여기 저당권 등기가 되는데 저당권 등기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합니다. 근데 채권액만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이 5억이 아니라 3억이에요. 3억.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일부가 불일치가 되는 거죠. 자, 일부 불일치할 때 이제 그럼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치시키는 등기로는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2가지는 일부가 불일치할 때 이것이 후발적으로 처음에는 정확했어야 돼요. 후발적으로 불일치하면요. 변경 등기랍니다. 근데 처음부터 등기가 잘못됐어요.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면 경정 등기래요. 그럼 조금 이따 이건 설명드리고 그러면은 변경 경정 등기는요. 다시 그 대상에 따라서 부동산 표시만 일부 잘못될 수도 있고 등기 명의 표시만 일부 잘못될 수도 있고 권리만 일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 경정 등기가 있고 등기 명의인 표시에 등기 명의인 표시가 일부가 원시적으로 잘못됐으면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요.
그다음에 권리가 일부 잘못됐으면 이제 권리의 변경듣기 또는 권리의 경정듣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는 요 보죠. 부동산 표시와 관련돼서요. 원래는 대가 맞았어요. 근데 지목이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가 맞았는데 지목이 전으로 변경됐어요. 그럼 이때는 뭘 합니까? 지목만 바뀌었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듣기래요. 그런데 이게 대가요. 처음부터 이건 전이었어요. 처음부터 대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부동산 표시 경정듣기를 해요. 경정듣기를 통해서 시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일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죠. 주소가 이 사람이요.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주소가 써져 있어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있는데 주소가 서울로 돼 있는데요. 서울이 아니라, 원래는 서울이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으니까 처음에 등기할 때는 제대로 했지만 이제 주소만 지금 잘못돼 있잖아요. 등기된 이후에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됐죠. 이럴 때는 등기 명의 표시 변경듣기라고 해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부산이었는데 서울로 잘못됐어요. 그러면 등기 명의 표시 경정듣기라고 해요.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억이 있는데 5억인데 원래 3억이에요. 3억인데 5억으로 잘못됐어요. 그러면 권리의 경정늦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원래 5억은 맞았어요. 맞은데 2억을 갚았어요. 2억을 갚았으니까 3억으로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권리의 변경듣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대로 했는데 나중에 변경이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일부 불일치는 변경과 경정듣기가 있고요. 위임을 보시면은 거긴 다시 세 가지 나누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등기 명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권리의 변경 또는 경정 이렇게 나뉩니다. 변경, 경정은 다시 세 가지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전부가 불일치합니다. 근데 전부가. 그럼 전부가 불일치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보면은 그래요. 가백에서 을로 이전듣기가 되는데 매매 자체가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어떻습니까? 이 전체가 지금 불일치한 거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갑이 소유자죠. 이 등기 자체가 처음부터 이런 듣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한 거죠. 원시적으로.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할 수 있고요. 아니면요.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유효한 상태에서요. 저당권 5억 됐는데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 2억만 변제를 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있고 3억으로 권리의 변경듣기를 해야겠죠. 5억을 3억으로 교체해야 될 테니까 2억 갚았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거 처음에 등기는 제대로 됐는데 그 이후에 A한테 5억을 전부 변제를 했어요. 전부 변제하면 이 등기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말소 등기래요.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전부가 무효이다. 전부가 불일치하든 후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전부가 불일치죠. 일부만 변제하면 변경 등기. 전부를 변제하면은 이때는 말소 등기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부가 불일치하면요. 이럴 때는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처음부터 매매가 무효여가지고 원시적으로 전부가 무효다. 이때도 말소 등기. 처음에는 5억이 맞았는데 5억을 전부를 변제를 했어요. 후발적으로 전부 불일치니까 이때도 말소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 말소 등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 불일치냐고 전부 불일치냐. 그래서 밑에 있죠. 전부 불일치 같은 경우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불문하고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인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 등기가요. 무효다 해가지고 매매가 무효다 해서 전부가 말소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말소 등기는요. 이렇게 한 줄로 긋는 걸 말소라고 하지 않고요. 이걸 말소 등기라고요. 3 해가지고 2번 말소. 이것을 우리는 말소 등기라고 해요. 이걸 말소 등기라고 합니다. 말소된 것은요. 이렇게 한 줄로 그어요. 그러니까 말소하는 표시라고 해요. 이게 말소 등기고 말소하는 표시랍니다. 이렇게 말소가 됐어요. 자, 말소가 됐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요. 소유자가 맞아요. 매매는 유효했던 거예요. 유효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서류 같은 걸 유지해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이걸 말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전히 을이 소유자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지는 않습니까? 소멸하지는 않았잖아요. 이건 말소가 무효잖아요. 말소가 무효니까 취득은 했지만 소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을이 여전히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 소유자인데 을이 등기가 이렇게 말소가 되어 있으니까요. 을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의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말소가 됐는데 이 사람 말만 믿고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말소가 무효예요. 그럼 말소가 무효이면은요. 말소가 전부가 지금 부적법한 거죠. 그러면 말소가 전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말소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가 불일치하면 말소 등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말소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럴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해요. 해가지고 4 해가지고요.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가서 2번 회복. 이게 말소예요. 2번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럼 원래 이 사람은 2번이었죠. 2번 권리가 소멸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5 쓰지 않고요. 그대로 2번을 사용해서 다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매매. 이것을 우리는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아까 을이 그대로 소유자일 때요. 을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A한테 2억을 변제했다고 해가지고요. 3억으로 이제 변경 등기를 합니다. 3억으로 변경 등기하면요. 원래 이 사람이 1번 저당권자였죠. 5억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억을 변제 받으니까 나머지 3억이 남았는데 그 3억이 갑자기 3번 저당권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전히 이 사람은 1번 저당권자죠. 그러면은 5억을 3억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5억이 이제 3억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바로 밑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1에 1 이렇게 써요. 부기 등기래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은 1번 저당권 유지하면서 이제 3억만 갖게 되는 거죠.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의 변경 등기는요. 바로 밑에 이렇게 부기 등기라는 게 원칙이에요. 부기 등기로. 그래서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있고 요것만 말소를 하고요. 3억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부를 말소하는 변경 등기가 되는 거죠. 채권액만 일부 말소하는 변경 등기예요. 그래서 3억으로 변경 등기가 됐어요. 3억으로 변경 등기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요. 을은 이 사람한테 돈을 갚은 적이 없어요. 갚은 적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등기가 잘못된 거죠. 요 등기가.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5억 원에 어떻습니까? 우선 변제 채권액을 그대로 우선 변제권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죠.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면 이것만 다시 회복하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랍니다. 그럼 여기서는 칸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1에 2 해가지고요. 다시 이것을 5억으로 하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가 됐는데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되면은 이것이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느냐,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느냐에 따라서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은 전부 말소 회복 등기. 회복 등기라고. 만약에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은 일부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죠. 회복 등기. 그래서 밑에 이제 있죠, 거기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 말소 회복 등기라는데 말소 회복 등기를 다시 일부 말소 회복 등기하고 전부 말소 회복 등기 두 개로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실체관계 부합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요. 전부가 이제 멸실됐을 때, 세상에서 전부가 멸실됐을 때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보죠. 만약 우리가요. 여기는 토지고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인데 여기는 100번지고 여기는 101번지인데 해수면과의 토지와의 경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최대 만주를 기준으로. 근데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우리가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 시간에 잠깐 그렸던 그림이죠. 자, 그러면요. 101번지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101번지에 대해서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를 하겠죠. 지적공부에서. 근데 101번지가 있는데 그러면 101번지가 있었을 당시에 등기부 101번지에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부를 얻습니까? 빨리 폐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적공부에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가 됐는데 등기부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이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뭐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물건을 산 사람 딱 갔더니 바다예요. 그러니까 거래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기 위해서 빨리 등기부를 폐쇄시켜버립니다. 거래되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전부가 멸실됐을 때는요. 이것을 폐쇄시켜서 거래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100번지만 보면요. 이건 일부만 바다가 됐죠. 일부가 바다가 되면 소유자가 바뀝니까? 이건 거래하도록 놔둬야 될 거죠. 이 부분은 거래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는 그대로 두고요. 뭐만 바뀝니까? 여기 저당권자가 있으면 저당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100번째. 소유자도 그대로고요. 뭐만 바뀌어요? 면적만 바뀌는 거죠. 면적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면적만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뭘 해야 돼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바다가 돼서 일부가 사라졌을 때는요. 멸실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가 멸실됐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멸실 등기를 하고요. 등기 기록을 폐쇄를 시킵니다. 멸실 등기. 그러니까 전부가 세상에 사라졌을 때는 멸실 등기를 해요. 등기 기록 폐쇄해요. 그러니까 일부만 바다가 됐을 때는요. 이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해요. 또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있어요.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데 등기부는 있어가지고 거래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것도 빨리 폐쇄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부존재한 건물. 부존재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으면 이것도 빨리 멸실 등기라고 폐쇄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보죠. 실체관계 불일치할 때 일치시키는 등기로서요. 변경, 경정, 말소, 그 다음에 말소 회복,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이 5가지의 이제 지금은 개념만 보았고요. 오른쪽에, 유인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요, 이제 절차예요. 개념은 우리가 등기 종료 시간에도 잠깐 보았어요. 여기서는 이제 절차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요. 잠시 쉬었다가 이 등기들은 요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절차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잠시 뵙죠.